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집을 팔고 그것이 이제 집값을 끌어내린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국 사람들의 자산 구성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금융자산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집이라는 데 묶어두었고 하다 보니까 흐름이 반세기 이상 이어져 왔던 거죠. 집은 어떻든 갖고 있으면 많은 게 보장이 됐던 그런 패러다임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많은 퇴직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경제도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또 하나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게 다 이제 안 좋게 맞물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는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했던 시절을 쭉 살아왔습니다. 엄청나게 행운아들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도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인구도 같이 줄어드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거의 동시적으로 그 시점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삶의 어떤 토대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성장기인데다가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든 게 축소되는 이런 마당에 그게 만만치 않고 또 앞선 세대의 경험을 비춰볼 때 어설프게 하다가 다 날려먹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단 미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또 하나 이제 집을 단순히 그냥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뿐 아니라 거처로 옮기는 것도 있겠죠. 우리 도시 자체가 노년의 삶을 이어가기에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 좀 잘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많고 문화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산도 많고 하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 보면 중년 노년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데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으로 좀 한적한 곳에 그전과 다른 그런 공간에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나름의 새로운 인생을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게 겸사겸사 집도 처분할 겸 거처도 옮길 겸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생의 궤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서 집을 처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노후 파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노후 이후가 힘드신 걸까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이 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구성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그렇긴 하지만 한국 사회는 특히 더 모든 게 다 주어진 일, 조직 안에서 업무 그것으로 집중하고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저출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굉장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상이 되는 이런 것, 아이를 뭐 보상 받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이 키운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삶의 구조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일 이외의 영역이 너무 소홀하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일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 동네라든지 그런 영역이 의미 있게 삶을 지탱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도 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노년이 굉장히 황폐하게 느껴질 만큼 허전하고요. 그 다음에 동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네 아저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기업 임원이 하루아침에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아저씨라 할 때 거기에 깔려있는 어떤 시선이 뭔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하지도 못한 뭐 그런 삶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버는 일터 이외에 다른 삶의 자리가 대단히 빈곤하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가 거기서 다시 자신의 그동안에 활력 있게 살아왔던 그 리듬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퇴직 이후에 재정 계획 이런 것도 굉장히 안 해보던 일이죠. 그동안은 꾸준하게 일정하게 벌던 그런 돈이 아니라 이제 퇴직금 플러스 연금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1인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전체를 다 매니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훈련되거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그냥 큰돈 날리고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동안 받았던 대접, 사회적 시선, 자신의 위치, 사회적 위신, 이런 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 자괴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만한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면 그게 상당히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으실까요? 은퇴라는 게 급작스러운 것이죠. 일종의, 제가 책에서도 하산이라는 그런 단어로 내용을 잡아봤는데, 일본의 어느 동네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인상적인 모임을 하나 만난 적이 있어요. 하산회라는 거였어요. 등산회가 아니라 하산회.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인생은 등산이 있고 하산이 있는데 대부분 사고가 하산할 때 일어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10대 들어갔을 때는 벌써 70년대 한참 고도성장기였고요. 대학교 때는 열심히 학생운동 데모하면서 민주화도 이뤄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한참 확장되는 그런 우리나라 각 영역의 기업에 들어가서 나름 승승장구했습니다. 평생을 한국 사회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죠. 나 해낼 수 있다.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게 자기 개인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시대가 준 그런 행운이었다는 걸 잊을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옛날에 가졌던 자신의 위세,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허세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운시프트란 말이 있잖아요. 변속기어를 넣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온 관성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한계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막 경쟁만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작은 것에 도전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계기가. 아니면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쓴소리, 제 책에서도 쓴소리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나이 들면 자기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우리처럼 위계서열이 나이에 따라서 강한 사회일수록 꼰대가 되기 쉽다는 거죠. 꼰대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영국 BBC에서 꼰대를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꼰대가 되기 쉽다. 꼰대라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쓴소리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이 꼰대가 되기 쉽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의 약점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적할 수 있으면서 쓴소리를 해도 전혀 불쾌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몰려다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동창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렇게 집단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자기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자기 거울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새는 가속 노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 40대부터 벌써 늙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도 이렇게 느껴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젊은 층의 비만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 통계도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너무 몸을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워낙 다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몸을 만들면 좋겠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이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두뇌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계들이 다 우리를 대신해 버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몸,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두뇌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한 것은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든든하게 체력이 뒷받침되기도 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공간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공부하는 몸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즐겨 찾는 도서관과 서점을 하나씩 마련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이틀의 휴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또는 하루 중에 한나절 정도라도
뭐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서 서너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유튜브 이렇게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기획을 해서 노후에 좀 대비해서 하는 공부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실용적으로. 다른 하나는 인문학적인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나를 위기에 몰아넣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좌절 내구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심리적인 훈련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고 깊어져야 된다. 그게 돼야지만 가족관계, 퇴직 이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출퇴근만 하다 보니까 잠깐 보는 사이였지만 그게 배우자든 자녀든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전에도 대학생들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퇴직하고 집에만 계시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 하시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집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그냥 불편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나와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동안 이렇게 마음의 결을 맞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시간도 틈틈이 가지시면서 노후가 갑자기 오지 않고 지금부터 노후의 삶을 조금씩 연습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뭐냐면 자기 삶이 도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 주는 만큼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수단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시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그만뒀을 때 공허해지고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절실한 과제는 자기를 정당하게 사랑하는 그런 방법, 이것을 배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돈이나 권력이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걸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요. 그 시한부죠.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병들고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를 볼 때 그걸 느껴요. 아버지가 참 잘 사셨는데 지금 죽음을 점점 가까이 맞이할수록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비춰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성취를 해냄으로써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떤 처지이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과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